방송 VOD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하게 협상해야 합니다. 날씨입니다. 수도권과 충청 내륙, 호남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3도, 춘천과 광주 32도, 대구는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31.7도입니다. 아나운서 백종원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KBS. 야, 왜? 점심시간에 뭐하냐? 자야지. 야, 그러지 말고 이거 한번 들어봐. 뭔데? 지금 당장 라디오를 켜봐. 나른한 오후 깨울 시사 토크쇼. 모두가 즐길 수 있고 함께하는 시간. 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사본부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 생방송 중에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2부에는 현안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가감없는 설전, 정치 화투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울 노원의 김성환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최이배입니다. 예. 두 분 모습은 저희 유튜브에서 시사본부 아니면은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의견 바로 보내줄 수도 있고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가족과 관련된 의혹 제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실체적인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 나는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야당발 의혹 제기 또 언론에서 이것을 보도를 하고 계속해서 이게 파문이 확산되는 이런 의혹들인데 먼저 이 지금 현재 가족과 관련된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최이배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면. 당연히 그 후보자의 가까운 가족들에 대해서는 도덕성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게 후보자가 어느 정도 그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범위 내의 가족이라면 될 수 있는데 그걸 벗어나는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조국 후보자의 경우에는 조국 후보자 이제 동생과 그 동생분의 전 부인의 얘기까지 너무 멀리 간 거죠. 이건 너무 멀리 갔다. 예, 그래서 뭐 저는 그런 부분은 좀 지나치게 이제 그 의혹 제기와 그런 부분 때문에 진짜 어떻게 보면은 너무 신상털기식으로 간다라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이제 그 조국 후보자 일가가 가지고 있는 그 사학재단 웅동학원이라는 그 학교 재단과 관련된 부분은 조국 후보자가 99년부터 2009년까지 이사를 역임했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 그 본인이 책임을 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해서는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방금 통제 가능한 가족의 범위 내에서는 의혹제기 가능하지만 그것보다 넘어서는 건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예. 김성환 의원님, 통제 가능한 가족의 범위를 우리가 어디까지 봐야 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대체로 이제 직계 좀비속과 관련된 게 저희가 무슨 관혼상제를 하는 경우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예. 직계 좀비속의 경우에는 대체로 그 통제 범위 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이번에 이제 이혼한 동생 부부의 여러 사생활까지를 다 들춰내면서 마치 그것이 큰 의혹이 있는 것처럼 문제 제기하는 거는 너무 과한 거죠.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래서 이번 청문회가 조국 후보 청문회냐, 조국 동생 부부 청문회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너무 과도하게 이 사인의 사생활에 대한 신상털기를 하고 있어서 네. 그 조국 후보의 부인 전 부인이죠.
그 전 부인의 호소문 굉장히 동생의 전 부인. 동생의 전 부인 그 전문을 읽어봤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큼은 좀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야당도 조금 너무 과도하게 신상 털기하는 건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의혹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 본인 입장에 대한 것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서 최 의원께서 말씀해주신 그 부친이 운영을 했던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조국 후보자가 직접 연관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바른미래당 쪽에서는 그러면은 이 이사직을 지냈기 때문에 이것은 검증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사학재단의 가족들이 모두 이제 관여해서 그 학교를 운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학교가 이제 96년도에 그 학교를 이전하면서 그 공사를 또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있는 아버지의 이제 개인 회사죠. 건설회사에. 그리고 또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동생 또 개인 회사에 그 일감을 맡겼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내부 거래죠. 모든 걸 다 그냥 집안의 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일종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족벌 경영을 한 거죠. 뭐 규모는 작겠지만은. 근데 그 거래 과정에서 결국은 줄 돈을 안 줬고 그러면서 이제 채권 채무 관계가 재단이라는 공익기관과 이제 그 이사장과 이사장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회사에 이제 생긴 거거든요. 그럼 이때 이제 과연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채권 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됐고 또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그 아버지와 동생이 각각 가지고 있는 그 회사들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가지고 은행으로부터 9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그 기술보증기금은 아버지, 어머니, 동생 등등이 연대보증을 또 같이 섰고요. 그러니까 이 연대보증을 책임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 결국은 기술보증기금에 9억 5천만 원을 갚았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안 갚기 위해서 이 복잡한 이제 재산을 빼돌리기 행위나 뭐 유장이혼이라는 그런 이제 또 그 의혹이 받고 있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졌다라고 지금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은 그 당시에 웅동학원의 이사였던 조국 후보자는 그 소송, 그러니까 동생이 채권을 받기 위해서 웅동학원에 된 그 소송에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네. 이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문제가 풀릴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는데 그때 소송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결국은 최종적인 피해자는 국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라는 기관이고 또 이 가족 간의 어떤 그 내부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네. 조국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한 해명을 하고 솔직히 지금이라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국가에 대한 채무를 뭐 변제를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께서는요. 네. 그것 때문에라도 청문회를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조국 후보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청문회가 열리면 해명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야당이 지금 청문회 일정은 잡지 않고 계속 그 청문회 일정을 지금 뒤로 늦추면서 소위 장외에서 의혹 부풀리기만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만큼 청문회 장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당당하게 문제점을 밝히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청문회가 빨리 열려서 이런 전반적인 의혹에 대해서 당사자가 그 의혹을 해명하거나 혹은 그 부분에 대한 또 책임을 져야 될 게 있으면 책임을 지거나 해야 될 텐데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은 조국 후보자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뭐 잘 아시겠지만 청문회 취지는 그가 그 해당 부서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질 능력이 있는가? 네. 최근에 공수처 문제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대한민국이 한때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는데
이 검찰의 이제 제자리 찾기라든지 이런 일을 하는 이제 책임 있는 부서가 법무부인데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의 도덕성 검증 차원에서 전 접근하면 될 텐데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 조국 수석이 그런 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네. 빨리 청문회를 열어서 그 문제를 해소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8월 9일 개각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 청문 요청서를 국회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일정 정도 시간까지 15일인가요? 이렇게 법적으로는 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문 일정이 왜 안 잡히는 거죠?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예. 청문회를 그 정해진 법적 기간 내에 하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요? 그 김성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을 끌면서 장기적으로 이런 도덕성을 문제 제기하면서 흠집내게 하는 뭐 이제 그런 정치적 공세로 기간을 더 길게 활용하고자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법적으로는 그 법규 규정이 국회법에 청문회법에 두 가지 규정이 있어가지고 조금 날짜가 다를 수 있는데 네. 뭐 하나는 8월 30일이고 하나는 9월 2일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9월 2일까지는 해야 이게 법적으로 지켜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물론 그 뒤로 또 10일 이내에 뭐 대통령이 또 요청을 하면은 할 수 있기 때문에 10일 더 할 수 있다라는 뭐 의견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부득이한 경우고 그래서 9월 2일까지는 맞춰야 되는데 한국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당리당략인 차원에서 네.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 결산국회와 인사청문회 일정을 정하기로 돼 있던 시간이었습니까?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참석을 안 했다고 들었어요. 예. 네. 혹시 이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국 수석이 직접 사퇴를 한다거나 아니면 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라는 요구까지 지금 나온 상황인데 네. 인사청문회 보이콧까지 갈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저희로서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인사청문회를 하기 전에 예. 소위 정개특위 이제 활동 만료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8월까지가 8월 말까지인데 예. 지금 자유한국당 측에서 계속 소위 그 정개특위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고 그거 역시 계속 이제 시간 끌기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 8월 시점을 놓치면 더 이상 정개특위가 운영될 수 있는 일종의 물리적 시간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하거나 표결을 하거나 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표결을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현재 상황으로는 또 자유한국당이 일종의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 또 그것 때문에 파행이 인사청문회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정개특위 문제하고 포함해서 인사청문회가 빨리 국민들 앞에 일정이 정해지고 추진될 필요가 있는데 그 변수가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로서도 매우 지금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그야말로 특이고 이게 8월 말까지가 시한이고 이게 넘어가면은 해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8월 말까지라도 특위에 올려진 것들을 표결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표결 처리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못해서 정개특위가 해산이 되면 예. 그게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행안위로. 예.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의원 수도 달라지고 대체로 선거 개시 6개월 전부터 이제 사전 후보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예, 그 시점이 12월 15일쯤 되거든요. 그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든 다음 총선의 선거제도가 확정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 8월 말 시점을 넘기게 되면 사실상 그 시점을 지킬 수가 없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8월 말이 마지노선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제 그런 점 감안하면 합의하거나 표결하거나 해서 어떤 안이더라도 법사위에 올려놔야 되고요. 법사위에 올려놓는 3개월 기간 동안에 다시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 보면 오히려 이 인사청문회보다 더 뜨거운 감자가 정개특위의 선거법 제도 합의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간에는 간극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중간에 바른미래당에서 그걸 좀 조율해 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선거법에 대해서는 여야 모든 당들이 모여서 합의를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고요. 예. 근데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계속 거부를 해왔죠. 작년 12월에 손학규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부터 아무튼 어떻게든지 정개특위 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했고 당시에 합의문을 썼었는데 또 그것을 한국당이 파기하고 엉뚱한 이제 선거 제도를 또 내놨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협상의 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금 또 이렇게 패스트트랙이라는 그런 이제 절차를 거쳐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한국당이 그 협상에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국당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의 이러한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계속 만들어가려는 네. 전략적인 차원에서 협상을 안 하고 계속 국회를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싸움의 장으로 정쟁의 장으로 계속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뭐 그게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제도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정개특위 그리고 법사위 절차를 거쳐서 하여튼 올해 안에 12월까지는 본회의에 올라가서 그 선거법이 결론이 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민주당과 또 거기에 이제 바른미래당도 또 일부 이제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든지 저는 8월 말에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을 좀 취합해 보면은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짓지 않는 속내는 이 정개특위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문제도 아마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인사청문회 전체가 파행으로 갈 가능성도 지금 충분히 있는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갑자기 정개특위 얘기를 좀 다루다 보니까 좀 옆으로 좀 샜는데 네. 다시 좀 인사청문회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후보 측에서는 실정법을 위반하지도 않은 사안이고 또 청와대 인사 배제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야당에서는 국민 상식이라는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상황이 아니냐라면서 청와대가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그 야당 측의 주장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조금 더 이제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한 해명이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그 기존에 청와대가 가지고 있었던 5대 인사 원칙에 보면 사실은 이 조국 수석이 거기에 해당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검증을 잘 못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너무 광범위하게 심지어 동생의 부부의 소위 사생활 문제까지를 다 이제 들춰서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하는 부분은 너무 과도한 거고 또 우리 최 의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부 또 본인이 조금 더 충분하게 해명해야 될 대목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네. 그런 부분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더 본질적으로 보면 지금 계속 문제제기가 되는 것처럼 이 과도한 신상 털기가 청문회의 본질적 요소를 오히려 본말을 전도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차제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빨리 개선을 해서 인사청문회의 권한은 좀 더 높이되 이 도덕적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검증을 공개로 한다든지 해서 청문회가 갖고 있는 순기능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최 의원께서는요? 그 조국 후보자에 대한 그 문제는 뭐 지금 의혹이 여러 가지 나오고 또 오늘 또 뭐 계속 이제 그 딸의 장학금 문제가 어제 나왔고 오늘은 또 딸의 논문에 대한 저자 등록 문제도 나왔고요. 계속적으로 이런 그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부는 뭐 이제 조국 후보자가 직접 해명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물론 이제 그 우리 인사검증 원칙에 뭐 그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어도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덕성 검증에 대한 부분이고 가족들 그리고 바로 본인과 또 딸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부인이 또 납세를 지원한 게 있었습니다. 아마 네. 제가 보기에는 조국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안 됐으면 상당한 세금을 안 내고 그냥 쭉 갔을 것 같은데 그나마 인사검증 대상이 되면서 그런 것도 찾아서 또 한 몇백만 원의 세금을 더 냈거든요. 그래서 여러 등등의 그런 부분이 도덕성 검증에 필요 그 어떤 사안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후보자가 그 부분을 계속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 또 사과할 일은 사과도 해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 사과에 대해서 사과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 사실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수준이었지 뭘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부분은 사과한다라는 게 없었는데 저는 뭐 부인의 탈세 문제나 그다음에 딸의 그런 장학금 문제도 예를 들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그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사과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냥 그거를 준 뭐 교수의 그 어떤 결정이었다라고 자기는 회피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아버지가 딸이 3년 동안에 그런 장학금을 매학기 200만 원씩 이렇게 받아왔는데 그런 걸 몰랐을 리는 없을 거기 때문에 좀 사과할 일은 사과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저는 뭐 조국 후보자의 여러 가지 이런 의혹보다도 조국 후보자가 지금까지 이제 그 좀 국민 분열적인 이제 발언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일본과의 문제에 있어서 뭐 친일 막 이런 논란을 만들어내고 해서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이 과연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합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검찰 개혁을 위해서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그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의견들을 잘 조율해서 갈등 없이 가야 되는데 거꾸로 저는 조국 후보자가 들어가서 갈등을 더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은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좀 이 법무부 장관에 적합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를 합니다. 네. 지금 인사청문 대상자가 7명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말고는 다른 분들은 거의 지금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아직 물론 그 지금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다른 후보자들의 청문 날짜 일정도 좀 안 잡힌 상황이고요. 네, 그것도 지금 자유한국당 측에서 원내 지시로 다른 일정도 지금 못 잡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헤드라인 뉴스 듣고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와 관련해 일본의 전향적 태도, 군사정보의 양적, 질적 평가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특별조사위원회가 22개 사항을 권고했다며 정부는 특조위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해 노동자의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절차가 다소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분쟁 조정 절차와는 별개로 이번 사태에 대한 금감원 합동검사가 진행됩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바른미래당의 중심에서는 빅텐트를 준비해 새로운 정치, 제3의 길을 수행하기 위한 새 판짜기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이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 조속한 의결을 촉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릴레이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의 윤지수 씨 연결합니다. 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입니다. 지금 미세먼지 상황은 나쁜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 상황은 좀 다른데요. 광주의 경우 1세제곱미터당 36 마이크로그램을 보이면서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오늘 제주도 지방이 대기 정체로 인해서 초미세먼지 상황이 나쁨 단계로 농도가 다소 오를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존의 경우 수도권과 충청남도, 호남권을 중심으로 나쁨 단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지금 맑은 날씨를 보이는 곳이 많지만 경상도 지역은 날이 흐리고 제주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해상에 기압골이 형성되면서 비구름이 모여 있는데요. 이 비구름이 점차 북서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주도와 경상도 해안 지역은 비 내리는 곳이 점차 확대되겠고 밤이 되면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남부, 전라남도 남해안 지역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비 소식이 목요일 밤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부지방은 내일 낮부터
새벽 사이에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특히 비가 내리는 동안 경상도 지역은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도 내리겠습니다. 폭염특보는 여전히 서울과 경기도, 일부 강원 영서 지역,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 남아있는 가운데 오늘까지는 폭염이 좀 더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세종, 대전은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반면 부산, 울산, 제주는 29도로 지역별로 기온차는 다소 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32.1도, 습도는 46%입니다. 지금까지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한남대교 부근에서 사고 있었고요. 처리 작업 끝났지만 마포대교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가는데 3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양재 부근에서 사고 있었고요. 잠원에서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 여파로 달래내 고개 부근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긴 구간 밀리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덕평나들목 부근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났는데요. 본선과 진출로가 나뉘는 지점입니다. 차로 변경하실 때 주의하셔야겠고요. 강원권 둔내터널 부근 2km 정체 작업 때문이고요. 강릉 쪽으로는 원주 부근과 속사에서 각각 2km 구간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으로도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 쪽으로 6km 구간 작업으로 정체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화요일 정치화투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의견 소개해드리고 다음 주제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204님, 동생의 위장 이혼 의혹은 본인의 문제도 아닌데 이런 부분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의혹이 있다면 빨리 청문회를 열어서 시시비비를 가렸으면 합니다. 박태준님, 조국 한 사람 때문에 문재인 정부까지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조국 후보 자진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해 봅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 보내주셨습니다. 자,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해서 DJ 정신을 기렸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추도사에서 김대중 오보지 선언 의미를 강조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 한일 간의 무역 갈등이 있고 또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해서 이 김대중 오보지 선언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시점에서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김대중 오보지 선언이 1998년, 그러니까 대략 한 20년 전에 있었잖아요. 이제 핵심 메시지가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 관계,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자는 게 핵심이었고, 그 전제가 일종의 오보지의 일종의 사죄였죠.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 기조가 쭉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번 사과했으므로 앞으로는 사과 안 한다가 아니라 독일의 경우를 보면 끊임없이 사과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특히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 이후로 특히 아베 정부 들어와서는 기조가 돌변한 거죠. 그 근원에는 이제 한국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게 깔려 있는 거고, 그것이 1965년 한일 청구회 협정에도 합법적으로 지배한 것에 대한 보상만 있었고, 예. 그 불법에 대한 배상 책임을 안 지겠다는 문제가 현재 있으면서 그게 이제 강제징용 판결을 이제 빌미로 해서 불거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 정신,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지 간의 그 선언에 담긴 정신은 현재도 유용하고 실제로 우리 지금 대일 외교 정책도 이 기조가 바뀐 바가 없습니다. 네. 다만 최근에 아베 정부가
강제징용을 빌미로 삼아서 우리를 사실상 일종의 경제 침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제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기보다는 일본의 여러 가지 내부의 이제 헌법을 개정하는 문제라든지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겠다고 하는 일종의 무리수로부터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일본 아베 정부야말로 이 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좀 잘 새겨서 지금 있는 여러 가지 것을 좀 뭐랄까요, 이제 철회하거나 수정을 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기조가 일관되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 의원도요. 뭐 김성환 의원님 뭐 의견에 100% 뭐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이 굉장히 우경화되면서 지금 그 아베 총리의 지금 이런 돌발적인 행위들, 정책들이 결국은 과거의 그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다 지금 거꾸로 되돌려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미를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자주 얘기합니다. 정치권에서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일본에서는 그런 것이 자주 언급되는 그런 분위기일까? 네.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본의 어떤 정치권의 우경화로 인한 부분인데 뭐 그게 결국은 세계적인 흐름에서도 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일본의 어떤 반성이 지금이라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저는 이제 일본 국민들과 또 일본 특히 아베 총리의 이제 반대되는 야당 쪽의 의원들이 최근에 좀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나마 좀 이런 대화의 통로가 다시 열린다라는 게 좀 그나마 희망적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자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여야 5당 대표들이 여러 의견들을 냈습니다. 성명도 발표를 했고요. 좀 특별한 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정치 보복이 없었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회적으로 현 정부를 좀 비판하는 뉘앙스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네. 이 황교안 대표가 정치 보복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게 현 정부가 정치 보복을 했다. 네. 그러니까 전직 이명박 박근혜를 구속시킨 게 정치 보복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뉘앙스를 사실상 풍긴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 다수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 그 두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각종 권력형 부정비리를 저지른 것에 대한 일종의 법의 심판이다 이런 게 다수의 의견 아닙니까? 네. 일부 그 자유한국당에 계신 분들은 그거를 정치보복이라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의 법감정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사면복권 얘기도 좀 있습니다만 사면복권 문제는 일단 형이 확정되어야 그 다음에 판단해야 될 문제고요. 형도 확정되지 않았고 정치보복이라고 하면서 또 사면복권 얘기는 하고 있고 이런 게 뭔가 앞뒤가 잘 안 맞는 얘기인데요. 김대중의 정신을 일종의 이 자기식으로 해석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 시각하고는 많이 다른 거 아닌가 싶은데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DJP 연합이라는 기상천외한 연합 정치를 통해서 소수파의 정권 획득을 이루어냈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진정한 협치의 달인이었다라고 회고를 했는데 또 마침 오늘 손학규 대표가 손학규 선언을 발표를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또 오늘 손학규 선언을 보면은 뭐 제3지대로 총선 승리 이끌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떤가요? 오늘 이제 손학규 대표가 이제 여러 가지 한국 정치의 어떤 변화, 그 다음에 지금 또 이 어려운 정치 상황과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에 대한 어떤 그 대안 제시 등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거국 내각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DJP 연합이라는 게 진짜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던 그 군사 정부의 그 세력까지도 같이 연합해서 결국은 정치의 어떤 화합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통해서 그 IMF 외환 위기에 우리 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풀어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이번 정부도 지금의 이런 여러 경제 위기, 외교 위기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풀어내가기 위해서
좀 야당과의 그 손을 같이 잡고 가자라는 취지로 거국 내각을 얘기하셨고요. 또한 저는 이제 그 현재 우리 한국의 이 정치 구조가 이게 양극단으로 몰려서 항상 이렇게 서로 싸우는 그런 정치를 결국은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네. 어제 다당제가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합의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라는 또 큰 틀의 한국 정치 구조의 어떤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결국은 선거법 개혁이라는 것이 자신이 꼭 이루어낼 어떤 정치적 소명이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우리 한국의 정치가 양극단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정말 이제 좀 대화하고 협의하면서 그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정치로 변화하는데 이제 나가야 된다. 그 길에 아무튼 손학규 대표가 바른미래당이 그 책무를 다하겠다라는 오늘 이제 내용을 담았었습니다. 네. 손학규 대표가 손학규 선언을 발표한 시점이 좀 궁금했어요. 예. 오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과의 갈등이 상당히 좀 심한 상황이었고 예. 이전에 추석 때까지 지지율 10% 안 넘으면 사퇴하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근데 오늘은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그 부분들은 별로 담겨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 당내 문제도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결국 예. 이제 지금 손학규 대표를 계속 사퇴를 이제 주장하는 그 유승민, 안철수 계라고 하는 그 이제 의원들에 대해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우리 당도 통합해서 같이 가자. 그러니까 손학규, 유승민, 안철수 셋이 같이 간다면 지금 바로 우리는 지지율이 10% 15%로 올릴 수 있다. 싸우는 모습 보여드리지 않고 통합하는 모습 보여드리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당내 통합을 강조하셨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당에서 결국은 가장 큰 불신이 그러니까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이제 뭐 한국당과 통합을 하거나 연대를 하거나 하는 이제 보수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네. 단호하게 그 부분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그러지 않겠다라는 명확한 그런 선언과 합의를 하자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0% 추석까지의 그 이제 내용은 지지난주에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 당이 통합해서 같이 해가지고 10% 올려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계속 사퇴하라고 흔들어대면서 10% 안 올랐으니까 이제 그만둬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자기가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했고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이제 또 반대되는 쪽에서는 뭐 이제 또 말을 번복했다라고 비난을 하긴 하지만 아무튼 당의 상황은 아무튼 손학규 대표가 끝까지 당권을 가지고 유승민, 안철수 두 분을 같이 통합해서 가려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환 의원께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지난주에 민주평화당 탈당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민주평화당도 지금 이제 갈라선 상황이고 또 바른미래당도 지금 오늘 손학규 선언이 나왔지만 여기에 대해서 바른정당계 출신 의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좀 궁금해요. 동의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이런 그 세판짜기 이런 것들이 좀 정치권의 판을 흔들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과거에는 소위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 많았잖아요. 네. 의원 빼오기, 뭐 빼가기, 뭐 꿔주기,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인위적인 정계 개편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 정당의 가치와 철학 그리고 그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그 정책을 추진하고 그리고 그 시기 적정한 시기에 그것에 대한 신임을 묻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네. 의원 개개인의 당락을 위해서 인위적 정계 개편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희 당은 지금 이 상황에서 특별히 그런 인위적인 정계 개편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학규 선언에 대해서 그 바른미래당의 당내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특히 바른정당계 출신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손학규 대표 사퇴를 이제 주장했던 예. 그 오신환 원내대표는 바로 이제 손학규 선언이 나오자마자 다시 또 손학규 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결국은 모든 그 해결의 출발점이다라는 또 성명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 손학규 대표 사태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오늘부터라도 다시 손학규 대표가 안철수, 유승민 그 두 대표와 더 대화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정계 개편은 이제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제3지대의 다당제를 원하는 그리고 진짜 양극단으로 몰려서 싸우지 않는 정치를 원하는 분들이 모여서 큰 빅텐트를 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중요한 정치 현안 둘러싼 현직 의원들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정치화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